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약간 사례 연구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서로 이제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좀 서로 배우는 것도 있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시간도 적당히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서로 관심이 없으면 이 진도 나가기가 좀 진도 너무 빨리 나가버려서 서로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많은 좀 질문 같은 거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난 중간고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식당 관계로 좀 시작이 늦어져가지고요. 해설은 아시겠지만 다 스마트 캠프에서 띄워놨으니까 보시고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지까지 했던 주요 내용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는 다양한 전원이 존재하는 거고요. 다양한 전원은 대부분 이제 나름대로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저발전기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고정비가 비싼 대신에 변동비가 싸서 가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가 비싼 발전기들은 대신에 이제 변동비가 싸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가동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준, 요 수준이 이제 고정비 수준이고요. 변동비, 이 기울기가 변동비가 되겠죠. 그 변동비가 큰 거는 고정비가 싸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낮은 거는 변동비가 싸고,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고정비가 비싼 발전기였고요. 물론 변동비, 고정비 다 비싼 발전기도 가끔 있어요. 진입할 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진입할 때는 이런 특성을 갖거나 이런 특성을 갖거나 했는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제 밀려나겠죠.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정체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하는 것도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 특성을 갖고 있을 때의 이용률은 이제 무조건 변동비가 싼 발전기가 먼저 돌아가죠. 먼저 들어가고, 근데 용량이 있다 보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이 있으면 그 용량까지만 들어가고, 그 용량이 채워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변동비 비싼 발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가동 시간이 이 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발전기가 전체적으로 최적의 공급 비용을 나타내는 거는 이 점이랑 이 용량이랑 만나는 경우에 그 정도의 용량이면 최적의 비용으로 공급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돌아가는 베이스로드 발전기의 변동비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크 발전기가 또 가동을 하게 되면 피크 발전기가 시장 가격 결정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피크 발전기에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한 프라이스 스파이크가 있고 이 프라이스 스파이크에서 이 피크 발전기에 고정비가 회수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균형점을 이루는 것은 용량에 의해서 균형점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설비가 있고 없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시장의 진입과 진출에 의해서 균형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특성에서 용량이 이제 기저적인 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적게 되면
이게 적게 되면 이제 이 가동 시간이 이 피커의 가동 시간이 늘겠죠. 용량이 줄어들면 피커의 가동 시간이 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고정 변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너무 용량이 많으면, 기재의 용량이 많으면 가동 시간이 줄죠. 가동 시간이 줄면 이 가동 시간이 이렇게 줄게 되니까 이 캐서제는 면적이 줄어들게 돼서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돈을 못 버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시장에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결정이 되고, 결국은 경쟁이 충분하게 되면 균형점에서 이제 다 용량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충분한 상태에서는 최적의 비용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요. 설명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럼 과거 규제책에서 몰랐냐? 규제책에서도 다 알고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미래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투자라는 건 한번 발전기를 한번 건설이 이루어지면 30년 동안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미래를 보는 어떤 예측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비용이 결정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자가 하는 거고요. 시장 체계에서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어떤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시장 체제고, 한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규제 체제라, 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규제 체제라 한다래도 뭐 위원회도 만들고 나름 이렇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 사람의 좀 중지를 모아가지고 효율적이고 뭐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여러 엔티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 체제가 과거에 보니까 효율적이었더라. 역사의 경험으로 봐서 효율적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시장 체계가 위기에 강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체계 쪽으로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다 시장 체제로 위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고요. 전기가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규제 체계 속에 있었던 거는 일부 사람들은 이게 필수제라 얘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건 식량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식량도 배급제도 했었고 했는데 점점 다 시장 체제에 의해서 식량이 공급되는 것처럼 전기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 때문에 아마 규제 체계에 있었다가 이제 효율을 자꾸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체제로 점점 변해갔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이제 한 7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우리 시장이 들어온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구조 개편 계획은 99년도에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서 얘기들은 나온 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심지어 80년대 초반에도 전력산업,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전력사업이 운영되는 게 맞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도 구조개편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다 규제 체계였고 관심은 이제 하나의 엔티티에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규제 체계는 그대로 규제 체계로 가되 회사의 규모를 좀 줄이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뭐 논의한 결과가 결국은 이제 한전에 이제 조직을 갖다가 이제 사업단체대로 한다. 그래서 한전 그 전까지는 사업단체제가 아니었는데 뭐 송전사업단, 발전사업단에서 약간의 사업단별로 독립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90년대 들어와서도 이제 역시 문제가 돼서 한전의 경영진단이라는 걸로 해서 부정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0년대는 이미 이제 영국에서 시장을 도입했고 각 나라가 다 부정개편을 그러니까 시장체제, 경쟁체제의 도입을 갖다가 다 본격화하긴 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한전 경영진단도 하고 부정개편에 대한 논의도 해서 결론에 부정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자 하다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IMF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밀어붙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99년 1월에 전력산업 부정개편 기본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기본계획은 단계별로 발전경제, 도매경제, 소매경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쪽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전부터 분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페이스 안에서 이제 2001년도에 원래 계획은 2000년부터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입법 지연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면서 발전 경쟁까지는 갔고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도매 경쟁, 소매 경쟁은 이거는 이제 소매 쪽에서의 어떤 소비자 선택권을 갖다 확대해 나가다 보면 2009년부터는 소비자 선택권을 완전히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는 배전 분할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구매 측의 어떤 경쟁도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2001년이고 2002년 굉장히 짧은 기간 발전 경쟁 체제가 계획이 돼 있었고 바로 이제 부소매 경쟁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은 되지는 않았죠. 이 발전 경쟁만 하고 여기까지 이제 구매 쪽의 경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20년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발전 경쟁부터 한 거는 전력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우리나라가 발전 쪽이 전력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겠다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약간 이게 전략상 미스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는데 물론 이 발전 부분이 비용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경쟁을 도입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의사결정을 분산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매 독점이면 의사결정이 분산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발전 경쟁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근거는 이제 전기사업법을 그때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사업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1년
딜레이 됐던 거고요. 그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이제 전력거래소 설립 근거도 있고, 31조에 전력 거래에 대한 근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위원회 설치도 제53조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고 이외에 또 이제 이제 사업자들을 정의했죠. 과거의 사업자 정의는 일반 전기 사업자하고 특정 전기 사업자, 특정 전기 사업자는 사실은 등장하지도 못했습니다. 특정 전기 사업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금 구역전기 사업자랑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옛날에 저 부산에 근무할 때 동해전력이라고 있었었는데 네. 그거는 어떤 그 배경 그때 뭐 민자도 아니었고 그때 한국철공사 시절 그때 그 있는 발전 사업자였던 것 같은데. 동해전력이? 예. 발전 사업자였어요? 부산에 보면 1, 2, 3호기가 있고 4, 5, 6호기 있고 복합이 3대1 CC가 있었거든요. 네. 그 1, 2, 3호기가 원래 그 동해전력이라고 별도의 전력 회사였었는데 그 한전이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설립되면서 그 동해전력을 한전으로 묶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알 수가 없었는데 거기 특이한 인사 체제가 있었어요. 동해전력 출신들은 딴 데 안 보내. 한전 시절에도 그 거기만 근무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도대체 저 동해전력은 뭐 어떤 근거로 세워졌었지? 하는 의아심이 있었어요. PPA 발전기가 포스코하고도 있었나? 말씀 들어보면 PPA 사업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거는 사례도 저도 처음 보는 사례고. 근데 그중에서 이제는 포스코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특정 뭐 그거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포스코 쪽에서 약간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잠깐 제도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못했던 건데 포스코에서 자기 이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갖다가 자기 본사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제 탁송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뭐 주요 자기랑 계약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용망을 쓰기는 쓰지만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내 고객한테 쓸 수 있게끔 해달라. 풀은 아니고요. 그런 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잠시 존재했었습니다. 부족했던 이 풀 체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해외 사례하고도 무관하지 않는 게 거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도 풀체제에 들어오기 전에 탁송 문의가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어떤 발전 사업자들한테 이쪽에 이제 대규모 소비자가 전기를 공급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쪽은 싸게 생산하는 것 같고 자기가 속한 어떤 유틸리티의 공급 가격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럼 내가 저쪽 사업자랑 계약을 해서 그 사업자로부터 내 전기를 받고 당연히 성전 요금은 내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탁송 요금에 대한 이론도 한참 그때 많이 나왔고요. 그런 개념을 대해서 좀 가져왔던 게 이제 특정 전기 사업자가 잠깐 있었고요. 근데 그냥 그거는 제도상으로만 한 1년 정도 있다가 없어졌고요. 과거에 이제 전기는 이제 일반 전기 사업자가 있고 자가용 전기 사업자 말고는 이제 PPA 발전 사업자 그 전기를 뭐로 내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PPA 사업자가 있고 그 정도가 이제 있었고요.
있었던 걸 갖다가 이제 송전 사업자, 대전 사업자, 판매 사업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 분리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2000년도, 2001년도에 이제 시장에 도입을 했지만 법 개정이 된 거는 2000년도에 법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담겨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발전 부분은 다수의 발전 사업자가 있고 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전이 있는 그런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RPP들이 좀 많이 생겼죠. 도입 당시 RPP는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과거 이제 하나였다가 포스코로 넘어가 포스코 하나였는데 안양부천하고 그 다음에 K파워하고 이런 쪽부터 이제 분당하고 그쪽부터 이제 PPA 사업자로 좀 PPA 사업자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 IPP가 이제 약간 성격이 좀 특수하죠. 배터 운영에 있어서는 전력거래소 지시를 받습니다. 비용평가도 다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정산은 시장 쪽 정산을 안 받는 그런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 구조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고 하는 약간의 애매한 그런 RPP들이 있었고요. 시장 초기부터도 이제 K파워가 이제 거의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RPP의 처음이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뒤로는 이제 GS도 이제 그 PPA 발전기만 갖고 있다가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발전기도 계속 증가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그 IPP들이 지금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가 발전도 이제 처음부터 있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부산가스 발전기들이 좀 자가 발전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독립된 발전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자가 발전으로 돌아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구역전기 사업자가 생겼고요. 뭐 이러한 이제 산업 구조를 거의 초반부터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죠.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이쪽이 많이 증가를 했고 했다는 게 특징이 있고 이게 나중에 생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외에 이제 그 신재생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가 이제 특징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재생 사업자들도 이런 분류상에 보면 이제 IPP에 해당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참여 구조에 있어서는 과거의 구조에서 보면 이제 IPP에 해당이 되고 이런 구조에서는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 상태로 이제 20년 동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CBP 이쪽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왜 CBP를 채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나왔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전 사업자하고 한전이 있고 사이에 거래소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래 구조는 이제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것만 생각을 했고 이것만 만들어냈죠. 하루전 시장.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이제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표준 시장 설계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데이어드 마켓은 모든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있었던 시장은 아닙니다. 실시간 시장이 이제 필수적으로 있었던 거고요. 비젠 같은 경우는 하루 전 시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게 이제 이 실시간 시장입니다. LMP의 실시간 시장인데 이제 이쪽은 그동안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풀 개념, 즉 유틸리티들이 자기의 어떤 수요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예비력 관계로 해서 계통을 연계해서 주고받던 그런 개념이 확정돼서 이런 실시간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 미국 표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루 전 시장을 권고한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하루 전 시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쌍무 계약이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용량 시장에 대한 시장은 이거는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권 시장이 있고, 사실은 보면 꽤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송정권 시장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직 송정권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용량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전 시장, 실시간 시장이 있는 상태니까 여기 보더라도 거래가 사실은 소비가 100이 된다고 그러면 거래량은 그거의 몇 배가 거래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딱 하루 전 시장 거래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거래 구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력 시장의 특징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관계적 전력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계적 전력 시장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거는 과거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더욱 시장 바깥에서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계약이 존재했을 때 그로스풀과 네트풀이 사실은 크게 실효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적 전력 시장이라고 해서 그 계약을 맺은 거를 갖다가 그대로 100% 존중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대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계약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이제 이런 분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트풀, 그로스풀 또는 관계적 전력시장 또는 자발적 전력시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런 분류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관계적 전력시장이다. 그래서 모든 100% 거래가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상태에서도 계약이 존재하면 그 계약은 나름대로 유효하다. 어떤 관계적 전력시장이 있다고 해서 계약의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그런 그런 관념하고 또 하나의 뭐냐면 이제 구매독점 구조 때문에 이 사전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얘기했지만 이 구매독점하고 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스팟 시장,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 외에는 바깥의 시장이 지금 사업자 간에, 시장 참여자 간의 자발적인 계약이
실질적으로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 전 시장만 있다는 게 좀 독특한 구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영국 그 잉글랜드 웨일즈 프리라고 90년대에 운영했던 프로 갖다가 이제 벤치마킹에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하루 전 시장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꽤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모든 나라가 실시간 시장은 있어요. 왜 실시간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령의 상품의 특성이 실시간 밸런싱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시장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선도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선도 선물 시장이 있고, 특히 유럽에는 뭐 APEX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여러 익스체인지들이 있어갖고 그런 데서 나름대로 그냥 하루 전 시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하루 전 시장이 그 개통 운영을 다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개통 운영자가 운영하는 시장은 밸런싱 마켓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간 시장을 운영을 했고요. 일부 나라에서는 그 실시간 시장에 앞서가지고 인트라데이 마켓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전 시장을 운영을 했죠. 인트라데이 마켓하고 하루전 시장, 그다음 실시간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시간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동정지가 다 결정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인트라데이 마켓은 결국은 기동정지가 빠른 LNG가 기동정지를 포함해서 거래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전 시장은 사실은 기동정지를 포함한 거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루전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쓰는 뭐 발전기업 프로그램처럼 거의 24시간의 발전기업 프로그램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장이 운영되는 게 하루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다 개통운영자가 하루 전에 발전기업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시장들이 실시간 시장을 갖다가 거의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가격이 이제 LNP로 이제 미국 시장은 다 LNP 얘기를 하거든요. LNP로 하고 있는 이유가 실시간 시장이기 때문에 실시간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LNP가 이제 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은 이제 흔히 우리가 CBP 거의 뭐 보통 명사처럼 요즘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초창기에는 변동기풀이라는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의 어떤 석탄시장 논의도 하고 있지만 투자가 결정된 다음에의 어떤 그 운영의 기준은 변동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변동기풀이라는 것 자체는 가격 입찰을 하든 가격 입찰을 하지 않든 변동비 중심으로 어떤 풀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런 시장 형태에 상관없이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영어로도 CPP는 변동비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코스트, 비용에 기반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가격 입찰을 그래서 안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시장의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선물과 현물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정말 선도 시장이 없다는 건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선물 선도 시장이라든가 데이아드 마켓하고 실시간 시장이 있을 경우에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 때는 항상 링키지
연계시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루전 시장만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장 설계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번 좀 저거 하고 이것부터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좀 긴 것 같고 중간에 쉬려고 그러니까 조금 저거 한 거 같기도 하고 요 부분 말씀드리고 5분만 쉬는 걸로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셀리 헌트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도매자료 구매기간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배전사업자가 여러 개인 국가들이 많다고 그랬죠. 시장들이 많다고 그랬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 배전사업자만 하나의 배전사업자로 되어 있는 시장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매자료 구매 기간이 있고 이럴 때에 어떤 거래 체제는 어떤 거래 체제를 해야 되냐 하면 PPA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매 경쟁부터는 이제 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개편 계획에 따르면 이런 모델 도매자료 구매기간 모델 지금 우리랑 똑같은 모델이죠. 이런 모델은 뭐 그 계획이 막 딜레이 되면서 기간이 좀 바뀌긴 하는데 뭐 2년이 됐다가 1년이 됐다가 3년이 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다 짧은 기간만 운영을 하고 결국은 이런 구조 다수의 발전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배전 사업자가 있는 이런 구조로 좀 진화하는 걸로 플랜이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상황에 따라 변하긴 했지만 최대 3년 이상은 운영하지 않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04년도에 배전 불안을 이제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 맞는 PPA 중심의 어떤 시장 제도를 갖고 있다가 이쪽 시장 제도로 넘어가는데 이 PPA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100% 맞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시장이 계약 시장의 이해를 침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어떤 단서 조항만 있으면 PPA를 가지고 이렇게 이쪽 시장으로 넘어오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쪽의 사람들 생각도 이쪽 PPA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 구조개편 자문했던 사람들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3년 길어야 3년 뒤면 이렇게 체제가 넘어갈 텐데 PPA 중심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논의 끝에 이제 자문사에서 정말 제안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럼 남미식의 호스트 베이스 풀을 해라. 남미에 이제 특히 이제 칠레 쪽에서 호스트 베이스 풀을 했고요. 그 뒤로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서도 이제 호스트 베이스 풀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시장 실패를 했고요. 뒤에 규제에 약간 실패가 있어갖고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칠레는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뭐 3년 정도 운영하는 데는 이 CBP가 뭐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고에 따라 가지고 지금의 이제 CBP 제도를 채택을 한 게 됐고요. 그런데 거래제도는 또 잉글랜드 웨일즈 풀에서 많은 저거를 가져왔죠. 한마디로 약간 개념과 어떤 코드가 서로 간에 이제 뒤섞인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분부터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안 좋은가? 이게 하나 켜져 있나요? 네, 굉장히 힘드시냐? 대전 변전소에서 둘이 왔었나요? 네? 대전 변전소에서 둘이 왔었나요? 대전 변전소였어요? 네. 어떻게 다른데 불렀던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대전인가요? 네, 새벽에 불렀는데. 아, 아침에 뉴스에서 봤어요.
성전은 만약에 이러면 네. 발전기 하나 죽이고 뭐 이러나요? 그러면?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성전은 기본적으로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N-2 저거가 돼 있어갖고 네. 그리고 또 선로가 다 회선망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전소에서 불이 났다고 바로 전력 공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예상이 되는 게 이제 선로가 대부분의 선로가 그 배전선로 수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선로가 수지상으로 끝나는 선로는 별로 없어요.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변전선에서 배전선로 나가면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선로가 이쪽 변전소에서 선로가 이렇게 나가서 저쪽 변전소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변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을 차단하고 거꾸로 이렇게 와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장기간으로 가면 또 그 선로 조정을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부하가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100% 장기간 완벽하게 이게 백업이 되도록은 설계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하를 갖다가 이제 넘겨주는 적당히 어떻게 선로 구성을 변경해서 적당히 재분배하는 그런 작업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전체적인 당장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 발전량을 줄이겠지만 네. 특정 발전소 하나가 죽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발전량을 계속. 낮추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선로가 이제 이제 타이라인 통해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다 공급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선로는 복구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부하들은 이제 공급받는 데는 지장은 없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불균형들이 좀 있어갖고 과부하 개소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과부하 개소가 일시적인 과거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공급을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도 고시를 약간은 위반하면서 선로가 복구될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신뢰도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이게 조치들을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선로가 타이라인 구성에 따라서 저쪽으로 넘겨주고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이제 그 부하를 좀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조정을 할 겁니다. 공급은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공급은 다 될 거예요. 이제 변전소 복구하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동안 약간의 신뢰도 위반 소지는 있겠죠. 그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변전소마다도 변압기가 대부분 풀로 저거 하질 않아요. 예비기가 있군요. 예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상당히 오히려 발전소보다 여유가 항상 많아요. 그래서 20살로 이용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발전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지난번 초창기에 설명을 드렸었나요? 보신 적 있는 것 같은가요? 하면서 내가 찾아볼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그 개통 운영은 실시간에 맞춰가지고 항상 사고에 대비를 하면서 설비를 갖다가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에서 설비를 다 돌리면 비경제적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개통 운영 경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시장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실시간에서도 어떤 갑자기 선로 고장이나 변전소 고장
그다음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가지고 가거나 프리도 가져가고요. HC, ED, SCED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예비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은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가장 경제적인 솔루션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 거랑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실시간 시장하고 이제 AS 시장이 있는 거고요. 이걸 밸런싱 시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시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하루 전 시장이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기동정지가 하루 전에 결정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전 시장이 있는 거고요. 인트라데이 마켓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도 2시간 전 기동할 수 있는 발전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2시간 시장을 여는 시장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장이 다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가장 필수적인 건 실시간 시장, 밸런스 시장 이쪽이 가장 필수적인 거고요. 우리는 특이하게 이거를 갖다가 콘센트 온오프로 처리하고 하루전 시장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영 계획에서도 1년 또는 분기, 주간 이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시장에서는 선도시장, 선물시장, 계약시장 이런 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쪽은 조금 자발적인 시장에 맡겨둬도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르드풀을 사례로 들면 사실은 이쪽 부분을 노르드풀에서는 처음에 노르드풀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10년 운영했네요. 10년치 안 된 것 같은데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을 민영화 시켜버렸고 민간기업에 팔아버렸고요. 여기서부터 TSO가 관여를 합니다.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쪽은 약간 자발적인 일반 상품 성격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시장에 이제 규제가 이제 좀 들어가는 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을 하면서 굳이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쪽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쪽은 고민을 해야 되긴 하는데 특히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성숙될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다 종합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쪽 하루전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BP, PP 문제인데 당연히 이제 경쟁시장에서는 가격 입찰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계 비용 실제 코스트로 해서 한계 비용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프라이스 비딩을 하더라도 한계 비용으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CBP하고 PBP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 시장의 지배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CBP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PBP를 운영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용량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는 옵션이,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시장 설계할 때 좀 유연성 있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PGM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그냥 비딩 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벗 테스트라고 해서 그쪽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걸 판단하는 거죠. 각 모선별로. 그렇게 해서 여기는 시장 지배력이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되는 모선의 발전기들은 이 사전에 평가된 비용으로 대체가 됩니다.
입찰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PPP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쪽이 CBP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효율적인 CBP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게 이제 PGM 같은 그런 체제죠. 그러니까 CBP, PPP는 뭐 개념적으로는 가격이 잘 하냐 안 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이제 시장 지배력 문제를 푸느냐에 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획일적인 CBP보다는 이런 가격 입찰을 하면서 그거를 보완하는 쪽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없으려고 있죠. 이 부분 자신감 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계속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제도는 어떤 그 싱글바이어 구조랑 맞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선택이 됐는데 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싱글바이어 구조가 오래 갔죠.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년 앞서 당분간 경쟁 도입 기획이 없으면 PPP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PPA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PA가 굳이 이런 풀체제를 넘어갔을 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이런 풀체제에서 이 완전히 특히 스파 시장에서 완전히 이쪽 PPA 형태의 거래제도만 가져가는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체제에서 이런 어떤 시장 참여자 구조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시장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의 역할은 당연히 발전회사는 이제 생산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연료비하고 운영비, 적정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가장 큰 원가 절감은 투자에서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전히 우리 시장이 약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력거래소는 중개 조정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발전회사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는 전력거래소 결정을 합니다. 비용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수요에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과 개통을 운영을 하고 한전은 전체적인 시장, 전력 시장에서는 구매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전기를 갖다가 공급하는 물리적인 공급과 그 다음에 상업적인 공급을 다 한전이 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역할로 보면 발전에서는 발전 가능 용량을 자기가 관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지시에 따라서 발전기를 가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수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발전기 가동을 정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갖다가 평가해서 산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가격을 산출하고 발전기의 기동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개통 운영을 하고 한전으로부터
가전돈을 계산하고 발전회사한테 줄 돈을 계산을 하는 그런 정상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발전회사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용 절차에 여기 보면 21년 올해까지라고 썼죠. 좀 바뀐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가 수요를 갖다 과거 수요로부터 수요를 예측하는 거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봤을 때 입찰은 이제 발전에서부터 받는 거는 발전 가능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이제 자료들이 들어와야죠. 비용 자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비용 자료는 고정비에 관한 것들은 이제 CP라고 이제 사실은 모든 발전기가 고정비를 고려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개 발전기의 고정비만 가지고 이제 CP를 연 1회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발전기의 발전 단가를 매월 결정을 합니다. 그런 이런 자료들하고 여기서 이제 수요 예측한 거하고 그다음에 아주 적은 장이지만 수요 자원으로부터도 이제 여기서는 프라이스 비딩을 받죠.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최적의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가격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운영 발전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가격 발전 계획이 없어져요. 운영 발전 계획만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 발전 계획이 이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한계가격이 나오는 쪽으로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제 논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결정,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운영 발전 계획은 당연히 발전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발전기 기동을 준비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시간 운전을 한 다음에 거래량을 계량을 하고 그런 계량값을 가지고 이제 사전에 이제 그 발전 계획하고 지금은 이 발전 계획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해서 정산을 하는 게 되겠고 앞으로는 이 발전 계획이 아니라 운영 발전 계획하고 비교를 해서 정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시장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격 발전 계획 수립되고 그다음에 한계 결정이 됐는데 저게 없어지게 되면은 운영 발전 계획 다음에 이제 한계 가격이 결정이 되겠네요. 예. 운영 발전 계획이 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다이렉트리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건 없어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운영 발전 같은 경우는 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최근에 만약에 S&P가 결정이 되면은 예전보다는 S&P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조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그래서 그런 그 전력 상품의 이제 특성과 관련해서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것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전기 그러니까 그 제약을 넣게 되면 발전기 기동 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동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최저 출력을 발전하는 발전기들이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부에서 운전하는 발전기들이 꼭 위쪽 방향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제약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돌아가는 발전기가 늘어나는데 그 발전기가 그 경쟁에 의해서 돌아가는 발전기인지 아니면 제약에서 돌아가는 발전기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제약에서 돌아가는 발전기들은 가격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자기 변동비는 받아요. 그렇지만 제약에서 돌아가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경과 시간대에 수도권의 발전기를 LNG를 켜고 오히려 이제 이 비수도권에
에서 더 싼 발전기의 출력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송전제약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 수도권에 비싼 발전기가 가동됐다고 해서 그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로 가격을 결정을 해서 비수동 발전기까지 그 가격을 지급하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회피 비용 개념하고는 상충이 되죠. 왜냐하면 수도권의 발전기의 출력을 줄인다고 하면 다른 수도권의 발전기가 필요한 거지 비수도권의 발전기의 발전이 더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송전 제약이 걸려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라내고 가격 결정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거 보면 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조금 논의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에너지 가격에 어떤 관련된 어떤 이슈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가격은 S&P라고 해서 발전한 양의 어떤 정상 기준은 S&P죠. 물론 S&P보다 더 받는 발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용이 더 높은 데도 발전해서 S&P보다 높은 데도 발전을 하게 되면 자기 비용을 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발전기는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S&P로 정산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용량에 대해서는 CP로 정산을 받습니다. S&P하고 CP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S&P는 돌아가는 발전기 중에서 가장 비싼 거고요. CP는 변동비 중에서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가 가장 싼 발전기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변동비 기준을 보면 가장 비싼 발전기에 고정비가 되는 거죠. 고정비는 가장 싼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한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가격이 변동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준을 보시면 대충 10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쪽 CP에 대한 것도 한번 따로 여러 가지 고민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량 메커니즘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내서 고민을 해볼 계획으로 있고요. 전부 회피 비용 개념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전 시장에서 각 시간대에 회피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CP는 하루전 시장에서의 회피 비용과 장기 회피 비용의 차이로 지금 CP를 결정한다고 좀 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 이 피커의 고정비를 회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적정한 수요점의 공급이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이 피커의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쟁 메커니즘에서의 어떤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적 어떤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P는 뭐냐면 요 면적을 그냥 연중으로 나눠주자. 요 때는 모든 발전기가 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걸 연중으로 나눠주나 뭐 한꺼번에 요 시간에만 나눠주나, 사실은 등가로 이게 고정비 회수 입장에서 보면 등가가 됩니다. 요거에서 연중으로 쭉 깔려 있으니까 이 발전기도 요거 면적만큼 받고요. 이 발전기도 요 면적만큼은 고정비 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발전기는 요거 더하기 이것만큼이 고정비 회수였죠.
근데 이거는 요걸로 CP를 받더라도 요 면적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SMP CP를 주는 구조가 이 상태에서의 어떤 그 프레스 스파크에 의한 고정된 횟수랑 뭐 등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이제 SMP CP라는 가격 구조를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CP를 주게 되면 이건 조금 프레스 스파크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수요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딸랑딸랑한 그런 때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어떤 리스크가 커집니다. 작년에 피크하고 올해 피크가 계속 일정한 수준으로 피크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으나 어느 해는 여름이 굉장히 덥고 어느 해는 또 겨울이 굉장히 춥고 또 어느 해는 또 별로 여름이 시원해서 별로 피크가 발생하지도 않고 이런 그 변화에 이런 메커니즘보다는 이런 메커니즘이 좀 이게 사업자들한테도 안정적이고 소비자들한테도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체제가 불안정성이 높으면 좋지 않은 거다 그건 아니고요. 텍사스가 용량시장 도입을 검토했는데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한 거는 물론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겨울 사태를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쪽은 장기 계약의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고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이 데이어드 마케터를 비롯한 이 ISO나 이 대통령자가 운영하는 시장은 그 환경, 스트럭처에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쪽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용 측면에서는 이쪽에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니까 이쪽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보험을 들었으니까 좀 안정적인 거고요. 우리가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CP 솔루션을 채택을 했고 용량에 대한 솔루션도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CP 솔루션을 채택을 했고 이 CP 솔루션의 배경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런 경쟁적인 최적 그 솔루션과 등가 효과를 기대하고 SMP CP 구조를 채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은 그 발전 비용은 당연히 이제 변동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습니다. 지정회사의 어떤 보상은 에너지 정상금이 있고 용량 정상금이 대부분이고 아주 소규모의 어떤 개통 운영 관련된 추가 비용이 있는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특별히 소개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에너지 보상금, SMP에 대한 보상금을 변동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고 이 CP를 고정비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항상 에너지 형성금은 변동비보다 큽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비용평가를 좀 빡빡하게 해서 콘센트는 발전기가 손해본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항상 에너지 정상금이 변동비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S&P는 변동비 중에서 가장 큰 걸로 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에너지 정상금은 변동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반대로 용량 정상금은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이건 고정비 중에서 가장 싼 발전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준 발전기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용량 정상금은 이 고정비보다 작습니다. 항상.
뭐 우리 시장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용량정산금 받는 거 쪽으로 사업자들이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설계라든가 현실 반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를 계속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장 개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적으로 작년에 했던 그 운영발전 계획으로 하는 그 제도 개선 내용 중에서 이와 관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S&P CPU 구조 말고 이 보조 서비스 쪽으로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또 추가적인 설명과 논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만큼을 정기요금으로 회수를 해서 이제 주겠죠. 그러니까 비용과 보상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기대 문제가 시장 계산된 이유로 계속 수익 기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도 나왔지만 이게 적당하면 용량이 지금의 어떤 소비 패턴, 로드 듀레이션 커브하고 용량이 딱 맞아 들어가면 뭐 이 발전 회사들이 자기 비용을 다 회수하고 그걸로 끝나는데 로드 듀레이션 커브 자체도 불확실하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비용 구조를 봤을 때 기저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의 비용 구조는 좀 아니에요. 지금의 비용 구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기 그동안의 20년 동안의 비용 구조랑 지금의 비용 구조는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LNG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석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세제 개편에 의해서 또 변동기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LNG하고 석탄하고. 그 다음에 투자비 측면에서 봤을 때에 투자비에 있어서도 석탄의 투자비가 생각보다 옛날에 더 크긴 컸었는데 훨씬 더 크다고 지금 사업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20년 동안의 어떤 비용 구조를 보면 사실은 이 그림에서도 봤을 때 대충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비용 구조를 보면 한 이 정도가 이제 S&P가 LNG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석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거의 전 시간을 갖다가 LNG가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석탄을 많이 지면 되지 않냐. 석탄 짓는 게 일단 짓기 시작해서 좀 들어오는데 10년 이상 걸리죠. 거기다가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탄소 문제 때문에 아직 가동도 시작도 안 한 발전기 보고 이제 짓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S&P CPU 구조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저에 대해서는 수익 기저를 했습니다. 수익 기저 방법이 처음에는 기저 한계 가격하고 개선 한계 가격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방법으로 한 5년간 운영을 했고요. 6년인가요? 6년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저 상한 가격 제도라고 해서 이제 원자력하고 석탄에 대해서 따로따로 상한 가격을 매기는 방법으로 또 한 2년간 1년 반 동안 운영을 했고 2008년부터는 정산 조정 개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한전 자회사하고 한전 간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민간 석탄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정산 조정 개수로
풀고 있습니다. 근데 제도는 똑같은 정산 조정 개수지만 정산 조정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한전하고 한전 자회사 간의 한전 자회사에 대한 기준하고 민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 기자가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베스트 콘트랙트 제도라고 해서 이 규제 계약이죠. 규제 계약을 2015년부터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있고요. 부산가스 발전기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가 부산가스 발전기들이 전부 다 자가용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가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이 베스트 컨트랙트 제도를 적용받는 발전기는 없고요. 현재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베스트 컨트랙트 제도를 도입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정산 조정 개수하고 베스트 컨트랙트가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효과를 보는 건 뭐냐면 사전에 어떤 팩트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노력하는 만큼을 사업자가 가져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효율을 유인하는 방식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쪽이 좀 유리한 측면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쪽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회도 되지만 리스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발전 사업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해서 발전 사업자가 수익이 더 생각보다 많이 났을 때 한전은 이 제도를 했으면 그걸 갖다가 자기 수익으로 이렇게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나눠 가지지 못하니까 그게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뭐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수익을 많이 못 냈을 때 그 리스크를 자기가 혼자 가져가야 되니까 약간 그런 측면에서 호불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면 이 제도가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는 유인구조가 약하고요. 물론 이 제도도 연초에 한 번 정하고 연말까지 가면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 제도를 선택을 했지 이 제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사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비용할 때 한계 비용이나 회피 비용이냐 했을 때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비슷한 규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제도가 약간의 편의적으로 많이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편의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사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제도로 그냥 가도 되는 건데 결국은 인센티브를 강하게 간다는 것 자체는 효율을 조금 높여보자는 게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은 다 좋은 건 없습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대신에 사업자들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겠죠. 그만큼 힘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자,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논의를 하기 위한 그 주제를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잡았는데 싱글바이어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남미 CBP 제도를 했다고 했는데 남미 특히 이제 그 칠레의 CBP는
싱글바이어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CBP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들의 경쟁에서 특정 발전, 특히 수력의 대형 수력 발전사가 있었어요. 그 대형 수력 발전사의 시장 대외력 관계를 위해서 데이어드 마켓, 그러니까 대형 마켓하고 실시간 운영에 있어서 CBP를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비용평가에 있어서 좀 루즈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초창기에는 그 발전 회사들끼리 이 CBP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입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장을 했던 거죠. 그 싱글바이어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 CBP랑 관계가 없습니다. 실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처음에는 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배전의 규제 가격을 만들었다가요. 지금은 그 배전의 공급 가격을 갖다가 발전 사업자들의 입찰로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싱글바이어 구조에 적합한 거는 PPA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팟의 운영은 PPA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우리의 환경하고 또 어떤 이런 그 시장이나 개통 운영을 하는 우리의 지식이나 또 전 세계적인 지식의 발전이라든가 IT의 발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에 우리가 계속 CBP라는 지금의 그것도 이 대리어드 마켓 중심 또 발전사하고 판매사가 서로 좀 이해를 서로 충돌하는 그런 구조 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사실은 지금 현재 제도 개선할 때마다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게 뭐냐면 지금보다 정상금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그거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쟁에 의해서 어떻게 경쟁 구조를 가져가서 그 경쟁에서 어떤 비용을 최적화시키고 또 그런 최적화된 비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도 사업자들은 적정한 투자 회수를 하느냐 그런 구조가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기존 제도랑 자꾸 비교하는 그런 쪽에 어떤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싱글바이어 구조를 라는 거는 칠레 시장에서 특히 이제 그 칠레 그 중부 지역 그 산티아고 수도 부근에 시장 참여자 구조가 뭐냐면 그 산티아고 쪽에 인구가 너무 집중돼 있어서 이제 발전회사는 여러 개가 있더라 하더라도 이 산티아고 배전회사 쪽이 어떤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의 싱글바이어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전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했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쪽을 규제하는 거 보면 칠레 쪽은 굉장히 그 규제자들이 경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 경쟁 가격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면서 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칠레가 영국보다 한 10년 앞서가지고 시장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도 큰 저거 없이 현재까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하고, 저는 굉장히 그 칠레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미 쪽에 국가를 하면 약간 깔보는 경향이 있어갖고 배치 매칭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우리 쪽 구조랑 봤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많은 구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구조를 이렇게 칠판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쪽 구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CBP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CBP가 갖고 있는 한계,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정산금이 항상 경쟁비보다 커야 되거든요. 이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에너지 발전기들의 불만이, 특히 콘센트에서 운반된 발전기들이 손해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CP를 받고 있으니까 아예 발전을 안 하겠다 그러면 CP도 못 받으니까 CP를 포함하면 손해보는 건 아닌데, 근데 옆에 발전기는 발전을 안 하면 CP를 다 받고 나는 변동비에서 손해를 보니까 발전을 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그런 얘기죠. 강제적으로 발전을 해놓기는 해놓고 발전한 사람하고 발전 안 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발전한 사람이 손해다, 이러면 조금 곤란하죠.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곤란하죠. 근데 그런 원인들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비용을 계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면, 비용 평가할 때 성능 시험 하지 않습니까? 성능 시험은 약간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면 실제 효율은 성능 시험보다 좋을 확률보다는 조금이라도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SMP 계산은 가장 효율이 좋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거기다가 발전기도 기계인지라 성능이 떨어지겠죠, 매년 운전을 하고 나면. 그런데 성능 시험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요. A급 예방 정비가 있은 다음에만 합니다. 그럼 A급 예방 정비는 뭐냐 하면, 하고 난 다음에 측정한 성능은 앞으로 다음번 A급 예방 정비 받기까지 가장 좋은 효율일 때의 효율 가지고 나머지 기간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적으로 하면서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변동비에다가 어떤 플러스 알파를 주게 되면 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발전기하고 이 발전기의 최저점의 균형점이 바뀌게 됩니다. 자, 내가 이걸 물론 지금도 실제 비용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플러스 알파를 준 것이 과연 최저점으로 유인하는 거하고 지금의 오차하고 봤을 때 최저점이 더 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운전유지비도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운전유지비 중에서 일부 운전유지비는 변동비 성격이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걸 변동비에다 집어넣게 되면 CP에서 빼야 되겠죠. 얼마를 변동비에다 집어넣고 얼마를 CP에서 뺄 거냐, 행정적으로 정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CBP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CBP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변동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다하게 평가되거나 과소하게 평가되거나 다 비효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해는 CBP하고 미국은 PPP 한다고 했는데 과연 PGM이 이게 PPP인가? 실제로 PGM에서 분석한 거 보면 가격 입찰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한계 비용 수준이었다고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피벗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경쟁이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격 입찰을 몇 개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되면 가격 다 올라갔을 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 피해가 소비자한테 가니까 정부로서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비효율이 와도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자 비용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 자체는 경쟁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CBP와 PBP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조금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딱 지금 우리 CBP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어떻게 하면 프라이스 비딩을 해서 이 진짜 마지막 코스트를 갖다가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이제 아이템을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이외에도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 참여자 구조하고 거래 구조의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시작을 좀 늦게 한 관계로 좀 한 10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변동비성 수선 유지비나 운전 유지비 지금 두 개, 운전 유지비만 문제를 제기했는데 수선 유지비 더 나가서 고정비까지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는 특정 메이커에서는 과거에는 유효 운전, 유효 이펙티브 오퍼레이팅 아워라 그래가지고 기동 정지에 따라서 설비가 수명이 단축되는 그거까지 보상하는 그런 운전 또는 수명 예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쪽 거래 시장에서 아마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반영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죠. 앞으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론상으로는 이쪽에서 이익이 남고 이쪽은 좀 모자라야 되거든요, 다. 근데 현재 우리 시장은 이쪽이 조금 과다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 사업자들이 자꾸 기동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정지가 기동정지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에 지금의 용수비나 전력비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기기가 매태하면 유지보수 더 들어간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기동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게 다 들어가서 발전기기 수립이 돼야 돼요.
안 들어가서 수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비용도 네. 가스터빈 그러면 물론 기술 자립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게 만만치 않은 기술 비용인데 자립이 돼도 마찬가지다. 그건 우리 기술이 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용이 이쪽에 에너지 정산급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용량정산급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개념적으로는 이쪽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개념적으로는 이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은 자 이쪽에 말씀하신 기동비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기동을 안 하면 비용은 안 들어가고 보상은 받지 않습니까? 사업자는 좋은 거죠. 이쪽에는 해피한 거고. 그럼 기동정지가 발생하는 사업자는 이쪽이 되는데 내가 충분한 보상을 못 받으니까 어렵피한 거죠. 그래서 CLP의 한계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국 운전유지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수선유지비도 포함을 한 거거든요. 우리 사업소 같은 경우가 저게 두 가지가 다 예. 생각되는 하나는 국산 조류 때문에 이제 계속 여기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네. 미니멈은 아니지만 각 이제 중간 모드에서 근데 우리는 그것도 좀 전격 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격 운전을 하면은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효율 올라가게 연료 절감이 되는데 전격 운전도 안 해주고 최소 부하 운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발전기들은 CP만 받고 있거든요. 이 비용 평가 이게 CP만 받는 게 좀 유리하네. 정말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그런 현상이 실제 한 사업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수년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을 현실화해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쪽을 보완을 해주면 정상금이 늘어나는 게 답이냐? 그럼 전체적으로 발전회사 수익이 전체 발전회사 수익이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모자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이 틀 내에서 계속 그 반복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한전은 여기 플러스 알파 주려면 여기 깎아라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쟁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비용, 가격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걸 논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뭐 어떤 지금 현재 상태를 갖다 최적 수준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주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자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선별적으로 하는 뭐 어떤 아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 어느 선 네. 뭐 네, 플러스 부분에서 어느 부분 이상에는 이하에는 플러스 알파 주고 이상에는 뭐 현행 유지라고 기준은 어떤 기준을 주든 그만큼 플러스한 것만큼 한전은 마이너스를 어디 할 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 구조도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못 받는 것만 있고 받을 거 다 정당하게 받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용량조성 부분은 좀 과다한 것처럼 보이고요. 에너지조성 부분은 좀 부족한 건 지금은 용량조성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S&P를 결정하는 발전기들이 조금 마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그 마진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CP는
GT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복합보다는 CP가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에서 마진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 않으면 복합 발전기들은 좀 고정비 해서도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이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유연하게 풀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용량 메커니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뭐 네콤 개념을 갖다가 용량 가격에 도입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고요. 용량 시장 얘기도 지금 나왔다가 요즘에 들어갔습니다. 용량 시장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좀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저기 우선순위에서 뭐 딱 중간에 있는 어떤 설비를 테스트를 놓고 네. 장기간 한번 이거를 하게 이게 계속 이게 뭐 30년 동안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니긴 하여간 그래도 어떤 중간에서 그 기준이 될 만한 발전기를 놓고 장기간 동안 이걸 이 제도로 봐서 그 해당 발전기가 고정비, 변동비를 다 충당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지 이걸 뭐 테스트해볼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죠.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얘기했던 네콘이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량요금에 대해서 용량 메커니즘에서 지금 소위하는 시간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가야 될 거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경쟁적인 자원이라고 판단하는 발전기가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과다한 수익도 문제지만 적정 수익 물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경쟁적인 자원이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자원이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거냐 평가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25분까지 뭐 시작이 늦어서 조금 늦게까지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2주에 뵙겠습니다.